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잼버리 부실 책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현안 질의는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놓고 싸우다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SNS가 잼버리 문제를 키웠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잠시 뒤 젊은 정치인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8월 16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입니다. 이번 주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오는 10월 다시 유류세 인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올해 말까지 바뀌게 되는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광주 공사 현장에서도 떨어진 대리석에 깔린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는데 경찰은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주한미군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사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며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병사의 귀환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2~3배로 늘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조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여야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엔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에 빈소를 찾아 입관식에 참석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 윤기중 교수의 사흘 가족장은 내일 마무리됩니다. 발인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4일간의 순방 일정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삼국 안보 협력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의 골격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북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한 각종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삼국의 안보 협력이 경제 동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일본을 안보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고 강조한 부분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례적이다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언급한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日米韓3カ国の戦略的連携の強化に向けた意見交換を行う予定です。また、この機会に日米首脳会談及び日韓首脳会談も実施する予定です。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간의 연례 고위급 협의 개최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은 과거사보다 미래의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제유가가 뛰면서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이번 달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로 2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유국들의 감산과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지난주 국제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 평균 1리터에 1,695원을 기록하더니 이번 주 들어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휘발유 25%, 경유 37%인 현 유류세 인하율을 10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민간 소비가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 것. 하지만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덜 거친 세수 상황이 문제입니다.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달 뒤 유류세 인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마 무역 수지가 기저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경제는 아마 수출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중국 부동산업계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중국 정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자녀가 있는 집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아이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 가정도 초등 돌봄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3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둘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를 쓸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부실 책임을 가리겠다며 전방위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만금 기반시설과 잼버리 대회의 연관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회를 구실로 SOC 예산만 따내려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관련 국회 상임위도 파행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재작년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 검토 보고서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여가부 요청에 따라 대회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넘게 늘었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애초 사업 계획이 부실했던 탓에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계획에 없던 기반시설 설치 비용 200억여 원에는 새만금 개발 목적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회와 무관하게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업 예산이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들을 근거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전라북도가 직접 담당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률이 60%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잼버리 대회는 뒷전이었고 새만금 개발 예산만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상 유치와 준비 초기 단계부터 부실이 예고되었지만 지난 정권과 민주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렴치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폭염과 열악한 위생 문제는 조직위와 주무부처인 여가부 책임이라며 물타기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을 따져 물으려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도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다른 현안 논의도 무산됐습니다.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소재뿐 아니라 이를 규명하는 방법을 두고도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앞세우고 있어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 책임을 둘러싼 공방 외에도 여야는 주요 전국 현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계획을 놓고 충돌한 건데 특히 순직 해병 관련 수사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뇌관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장악 논란 등 5개 사안을 정조준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선 특별검사,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서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초반 화력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단독으로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할 일인 거냐.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고 합의도 안 된 회의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여당의 반발에 회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당이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비정상적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언론 자유와 방종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과 방송 장악 등 여러 의혹에도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의 1특검 4국조 요구엔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야 정쟁에 정작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에 맞서 검찰은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고강도 조사를 벼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시작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인허가입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된 건 명백한 특혜라는 겁니다. 배경에는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실장과도 가까운 김 씨가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임대주택 중심이던 백현동 사업이 민간 분양 위주로 바뀐 것 역시 로비가 아닌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활로가 뚫린 사업의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몰린 과정에 주목합니다. 민간 이익 감소를 우려한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옥중 로비까지 벌인 결과 성남시가 기존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사를 참여시키는 게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며 향후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모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결과 민간 시행사가 3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오히려 용도 변경 이익으로 1,000억 원대를 환수한 건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입니다. 앞서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공사가 참여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검찰이 파악한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저버린 의무가 없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밤 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SPC 성남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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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8일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SPC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 앞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지난해 역시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0달 만에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는 사고 책임을 다른 노동자에게 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영진이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그리고 각 관계자들은 경영 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소해야 됩니다. SPC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비공개로 치르면서 조문을 방해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SPC가 자신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언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샤니 성남공장을 찾았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던 지난해 약속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SPC를 질타했습니다. 말뿐인 사과, 말뿐인 안전조치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과 재발 방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안전조치보다도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을 시찰한 의원들은 사고가 난 볼 리프트에 안전 센서가 없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는 오는 2025년까지 샤니에 180억 원을 안전 관련 비용으로 쓰기로 했고 이 가운데 40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며 남은 금액도 기한을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SPC 측은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관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의 방문은 막은 적이 없고 필수 안전장치는 모두 설치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에 타고 있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사면 모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위반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물 5층 높이에 우뚝 서 있는 크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는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에 타고 있던 4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1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십 미터의 크레인 꼭대기에 작업대를 달아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장비로 당시 2사람은 건물 외벽에 패널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작업대에는 3면에만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면서 목격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의 헬스장 재단장 공사 현장에서도 50kg에 달하는 대리석이 2m 높이에서 떨어지며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A씨 측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약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사고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 씨에게 그동안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마약에 취한 채 증상이 덜 풀린 상태에서는 신 씨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휘말릴 염려도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가 운전을 자제시켰어야 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심상치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한 분위기인데요. 중국 당국이 돌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에 잇따른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 중릉국제신탁이 3,500억 위안, 우리 돈 64조 원 규모 만기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世界经济仍面临下行压力，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도 전년 대비 각각 3.7%, 2.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고용 상황도 심각합니다.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습니다. 肯定要坚持，因为现在毕竟这个疫情影响，你现在即使是现在放开的这个状态了，你现在找其他工作也很难找。
특히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 20%를 넘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돌연 8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중요 경제 지표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지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최근 버스를 통한 인원 왕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중국 단둥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에 도착한 버스 2대가 11시 20분쯤 단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오는 19일부터 26일 사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 파견하는 100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이 버스에 탑승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열차로 베이징으로 이동해 주중 북한 대사관 기숙사에서 하루가량 머문 뒤 항공편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은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부부가 모두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집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people right now is the place to stay, to be stable, so they can get their family, move their family in, to feel safe. 이재민 구호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가 커졌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있는 라하이나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자 화재 위험을 우려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전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s were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You get all this wind blowing, and now you get a fire. That was fuel in a matter of minutes. 이에 라하이나 주민들은 전력회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의 3분의 1 수준까지 수색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주방위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 90%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인 18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들어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 나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들이 타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망명할 뜻을 밝혔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인데 미 국방부는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용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킹은 한국인을 폭행해 2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이튿날 판문점 견학을 하다가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이 고의로 북측구역으로 침입했고 본인 역시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킹의 월북 사유로 내세운 건 미군 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킹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킹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해 이번 사건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혹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인 만큼 발표 시점 역시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건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킹의 귀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치권의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윤 대통령에 붙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 이틀째 이제 조문객이 다녀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아버지와 각별한 부자지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신 바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다.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또 국정 운영 국정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주류로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조문객들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해놓은 터라 주요 그 당내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인원들이 어제 오늘 거쳐서 거의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계속 함께한다고 얘기 나오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당내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방문이 아무래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은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도 한잔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경색 국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좀 갈등 국면이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현 정부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같이 대선 경쟁을 했던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가서 조문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또 조문을 갔는데 저기에서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색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사람이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래도 어떤 부친의 어떤 조문으로 온 야당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어떤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차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깊게 나누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야당 대표를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조문을 하고 깊이 위로를 하고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영수회담이라든지 우리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것인데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흘 가족장이 지나고 내일 오전에 발의를 한 다음에 미국 출국길에 지금 올 예정입니다. 좀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일정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원래 이제 17일부터 진행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개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뭐 크게 일정들이 뭐 며칠이 미뤄지거나 막 날이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거의 예정된 수순대로 이제 가는 방식인데 결국 이제 지향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자주 이렇게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건설적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날이 갈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고 그 위협도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 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예. 미사일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상 간의 만남의 빈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좀 편안하게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시선을 계속 이쪽으로 좀 옮겨 보면요. 지금 북한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는 조의문을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신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과의 외신 인터뷰 속에서 이제 북핵과 관련된 좀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반응을 좀 여쭤보기에는 뭐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안보 예. 정책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외교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그럼요. 예. 근데 외교에는 딱딱한 어떤 그냥 문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 화해 무드 한 번도 다시는 오지 못할 새로운 길을 평화의 무드를 열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교류들이 감정적으로 좀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 부분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강경 정책으로 그냥 바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도 지금 현 정부와 좋은 감정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 의미 좋은 감정은 같아요.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이제 풀릴 수 있는 단초,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북한 관계가 어려워요. 남북 관계가.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거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마땅히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이 조문에 대해서 응해야 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감정이 상했나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좀 북한에서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어떤 조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해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경색 국면은 두 개잖아요. 남북 관계 경색 국면도 경색 국면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좀 경색 국면인데 근데 그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진보 세력을 공산 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하셨지만 설마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당내에서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통로들이 있고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본인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한미일 축 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과 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경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색 국면 얘기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뭐 여야 지도부가 그 조문회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좀 조문을 보내고 어떤 대화의 통로가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자, 이제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곧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 이제 밤 넘어가는 그 시간쯤에는 이제 뭐 모두 발언이라든지 나올 거 그 이제 토요일 오전이 돼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자회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삼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사실 경축사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그 유엔사 얘기도 막 나오고 일본의 그 미군 기지 얘기도 나오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미일 공조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 동맹이 있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축 중에서 한쪽 선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한미일 공조로서 지켜낼 수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둘 간의 동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마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면에서 안보 면에서 항상 약간의 부족함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뭐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 전부가 이렇게 핵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적어도 그러니까 북한을 전제로 한 핵 미사일 대응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맹까지 나아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공조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출 거라는 저는 인상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북한을 향한 정책과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북한의 대응이 나올 것이냐 혹은 도발일 것이냐 어쨌든 대화의 문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두 개 다를 선택하겠죠. 도발도 선택하고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 체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더 강력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그 한반도의 어떤 전쟁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더 공고히 되고 한미일 측에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거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게 평화의 무드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뭐 무력으로 통일할 겁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은 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정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미일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많은 어떤 핵 억제까지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일본을 교두보로 한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 국제 정세에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국격을 맞대고 있는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건 우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안보와 그 다음에 경제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한미일 공조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들에 있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또 자세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대회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현 전북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이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전체를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자체가 이 잼버리 자체가 이제 초반에 좀 어려워하다가 이제 적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인터뷰 직접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 발달한 게 문제다라는 그것만 또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들어보면 어떻게 들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SNS 발달이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SNS를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SNS를 전부 못 쓰게 하면 잼버리 앞으로 잘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참여한 대원들 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전북도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당연히 현 정부의 문제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또 집행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잼버리 대회 자체를 개최한 정부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진 않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으로 또 따져본다고 한다 그러면 전북도의 책임이 굉장히 또 크거든요. 또 새만금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과를 하시고 싶으면 좀 제대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현 정부 탓도 아니고 뭐 여가부 탓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탓도 아니고 SNS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이 문제를 전북도에서 특히 이제 김광현 지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김관영 지사의 어떤 해명을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전문을 본 것으로 이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잼버리 참여했던 그 대원들의 평은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취재 조건이 어렵고 그게 이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초반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SNS가 많이 이제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요약해서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SNS 부분을 탓하는 게 조금은 일반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북도지사로서 또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좀 지키기도 쉽고요. 전북도의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SNS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거는 좀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참가자들의 현상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고 나서 돌아가는 뭐 것들이 이 영 내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냥 영 외 지역으로 해서 관광 뛰듯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지막에 케이팝까지 해서 달래듯이 돌려보내는 이게 잼버리 전체의 말하자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북도지사로서 담당했던 지자체장으로서 그냥 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전북도를 찾았는데 많은 어떤 풍족한 프로그램과 만족감을 못 들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를 끝내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탓을 찾다 보면 윤석열 정부를 따라가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SNS 탓을 합니까? 남 탓하는 거하고 그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관현 전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예상대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파행했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이미 지난달에 공지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 부처나. 발언 중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여당은 전북이 관할 지자체다.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김 지사, 그러니까 전북 쪽으로 다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이제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파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에 행안위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송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김관현 지사가 주요 인사로서 검증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뭐 오송 참사 이어지는 그다음에 뭐 우리 잼버리 사태 이런 것들을 다 행안위에서 짚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뭐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야 모두가 상대방의 탓을 하고 있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그래서 이 상임위가 열리는 게 그럼 진짜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따져본 이후에 잼버리가 또 한 번 비슷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실수 없이 하자 뭐 이런 목적으로 열리는 상임인데 결국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행안위 뭐 여야 공히 대단히 책임이 좀 있고요. 어디가 더 책임이 더 크냐 하면 저는 여당 쪽이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오송 참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본소득장 용해인 의원이 했던 말이 귀를 때리네요. 네. 간사님, 그러니까 여당 간사에게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제 이야기 좀 듣고 가시죠. 국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오송 참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다음에 잼버리 부분도 지금 전북지사만 증인으로 부를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2023년에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요. 총 책임자는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누가 돼야 되냐면 여가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 정부에서 정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직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있고요. 기재부 장관도 있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법률에 이렇게 딱 규정된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관영 정부지사를 가지고 정쟁화시켜서 행안위를 파행시킨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예를 들어 여야가 이렇게 파행시키지 말고요. 정말 잼버리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지만 원래 행안위 잡혀 있었던 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열고요. 좀 더 일을 하세요. 한 번 더 회기를 잡아서 상임위를 그러면 잼버리는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영희의 놓은 말대로 무엇을 숨기려고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듯한 모습. 정말 조금 점입가경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안위도 이런데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응당해야 되는 상임위 자리에서도 시작도 못하고 파행이 돼버렸는데 국정조사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전북도 책임인지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책임인지 행안위나 여가부의 책임인지를 다퉈보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전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 모두가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내탁 공방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마치 이제 키보드 워리어처럼 설전은 오고 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시죠. 일 모양이 저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너무나 많이 봤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이 책임이라는 부분들은요. 그냥 그 특히나 국정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조금 내가 억울해도 책임지는 모습, 내 탓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안정화가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이 잼버리를 보면 어떤 전술을 쓰냐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남탓 공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다 뒤집을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탓을 던집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모두의 책임 같잖아요. 전 정부도 같고 전북도도 같고 저주기도 같고 정부도 거기다 살짝 끼워 넣죠. 그러면 모두의 책임이면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그 이후에 이런 잼버리 국제대회를 할 때 원인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예요. 거기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만 싸우시고 여기에서 정확한 요인을 밝혀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국제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야 정치권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얘기해 주셔가지고 떠오르는 한 가지 또 쟁점이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고 이 문제가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여당의 반발로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물론 이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국방위가 파행된 걸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사건에서 질문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좀 얘기가 설명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 굳이 이제 오비락이라는 오해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수사와 관련된 안건 뭐 브리핑이라고 했던가요? 그 브리핑이라고 하는 자료가 장관이 보고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첩 결정이 갑자기 좀 뒤집어지는. 오늘 공개가 된 거에 따르면 그 결재가 다 나온 문서가 나왔고 그렇죠. 다음 날 이제 뭐 구두로 이제 연락을 했다는 갑자기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애통한 사건이고 젊은 군인이 그 유명을 달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소해 나갈 필요는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분명히 이제 상임위에서 국방위, 사실 국방위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늘 어떻게 입장이 공통되는 게 많아요. 다른 현안보다는요. 근데 이제 최수근 상병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군인 한 명 죽었는데 이런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위험을 지는 이 대한민국의 장병들은요. 부모들이 이 자식들을 보낼 때 국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을 못 지고 목숨을 군에서 잃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이거를 겸한 자세로 아주 신중하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 묻는 거는 또 국가의 그 본인의 역할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책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과정 자체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오비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다 국방장관부터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까지 결재된 서류들이 있는 뒤에 그 윗선에서 구두로 조정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나서서 이거는요. 입법부잖아요. 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원인을 파악해라. 뭔가 봐도 나서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당과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서 최상병의 유가족들의 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된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특검이 이제 이 최상병과 관련한 사망계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요. 4대 국정조사는 양평고속도로가 있고 방송장악 사태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잼버리 파행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또 파행됐던 오송 지하참사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의 이런 지금 여야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욕심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있고 이러는 거 못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고 싶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1특검 4국조 중에서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할 역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국조나 특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남발했다 보죠. 너무 남발했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했던 것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평이 사실은 많습니다. 게다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있으면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청문회 우리 뭐 자료 못 받아서 못 합니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청문회 준비하랴, 뭐 국정조사 준비하랴, 특검 준비하랴. 사실은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 하겠다 하고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뭐 날짜도 시간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대상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되고 특검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욕심만 좀 앞서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잘못이다 저거 잘못이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 수행할 여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1특검 4 국정조사 다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빼고 물론 정확하게 지도부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니 뭐 이제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양평고속도로 특혜고 방송장악, 세계잼버리 파행,
오송치안서도 참사.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도 해야겠다라고 던진 것이죠. 근데 이걸 뭐 4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겠습니까? 예.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2개라도 국민의힘이 정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1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자체의 그 지금 지휘부터도 그렇고요. 군 내에서는 이미 이거를 투명하게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개입했는데 뭔가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 어떤 이 용산에서의 개입설들,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은 특검 외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특검 부분은 국민의힘도 받아야 될 어떤 명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국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평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문제는 지금 하나하나 정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뭐 청문회도 있고요. 밝힐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이것까지 다 그냥 정쟁화시키고 이거 뭐 정치적으로 우리를 뭐 욕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해버리면요. 입법부로서 뭐 더 이상 기능을 포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아니고요. 좀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판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놓고 이제 아무래도 여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 글이 좀 공개가 된 게 있어요. 지금 봤더니 물론 이 시기 정확하게 그 안에 뭐 정치적인 성향을 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봤을 때 조금 정치적인 글이 아닐 정치적인 글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많이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뭐 사실 그렇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나서서 그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판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여당이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또 짚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사례에서도 법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뭐 SNS 게시를 한다든지 뭐 의사표현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은 자칫 어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SNS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판결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맞는지를 떠나서 벌써부터 이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삼권 분립,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정부형이 나서서 뭐 판결 나올 때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이번 논란이 더 커지게 된 데는 저 판사가 어떤 무거운 정치적 중립이라는 책임을 망각한 채 SNS에 수차례 글을 게시했던 어떤 경솔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어떤 판사의 성향에 대한 비판은 한 적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여야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어요. 유감이다. 실망이다. 그런데 그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표적을 삼아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향 자체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해버리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부터 사법고시라든지 어떤 법관을 임용하는 과정부터 성향을 시험 봐야 돼요. 당신들은 성향이 없는 사람만 그러면은 임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같이 자기의 신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법관으로서 시험을 보고 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따지는 것들은요, 이거는 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할 문제지 이거를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판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전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법학자 중에 리처드 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법학자인데요. 이 법관들이 대부분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헌법 가치로 늘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은 자신의 경험, 감정, 정치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가치 개입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자기가 살아온 시간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왜 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 시각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법관이 내리는 거는 최소한 헌법에 규정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삼심이란 또 제도가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따지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따지고 보면 정진석 의원 자체가 지금 육선을 바라보시고 국회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망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던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반성하시고 법관을 비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 지금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언론인으로서도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같은 사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대했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법관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SNS를 법관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지금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표현까지도 이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까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 표현을 한다고? 근데 저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과거에 FTA 협상과 관련돼서 비판적인 견해를 냈던 판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던 판사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나왔던 얘기가 SNS에 뭐 정치적 견해 표현한 거 좀 어떠냐라는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법관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SNS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표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면 SNS 역시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책 견해를 표출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정말 일기장에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다른 국가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재판관으로서는 저는 정치적 견해 표현은 SNS 특히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게 2011년 비속어가 포함된 이제 풍자물을 올려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정열 전 부장판사 얘기죠. 서명 경고가 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대법원이 어쨌든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법원의 조사 자체도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뭐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집권여당에 본인이 그냥 불만을 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조사를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 비판을 하니까 압박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주의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박 판사.
근데 지금 조사까지 나선다는 거는 이건 또 사법부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SNS가 생기면서 좀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기장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견해를. 그래서 이제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저도 그냥 뭐 정치인이든 정치인은 이제 SNS를 할 수밖에 없지만 뭐 판사나 법관이나 뭐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그 기간 동안은 이 의견 표출은 일기장에 쓰시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는 좀 그런 의견을 필요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기장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일기장에 쓰는 것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에 맞서 검찰은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고강도 조사를 벼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시작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인허가입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된 건 명백한 특혜라는 겁니다. 배경에는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실장과도 가까운 김 씨가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임대주택 중심이던 백현동 사업이 민간 분양 위주로 바뀐 것 역시 로비가 아닌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활로가 뚫린 사업의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몰린 과정에 주목합니다. 민간이익 감소를 우려한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옥중 로비까지 벌인 결과 성남시가 기존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사를 참여시키는 게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며 향후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모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결과 민간 시행사가 3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오히려 용도 변경 이익으로 1,000억 원대를 환수한 건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입니다. 앞서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공사가 참여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검찰이 파악한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저버린 의무가 없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밤 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의 표 가치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혁신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구도, 나아가 당권과 연결된 문제라 의원들의 난상 토론에서도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사실상 중도 퇴장한 민주당 혁신위의 마지막 카드는 계파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의원 권한 축소 여부는 의원총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혁신위가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명계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60배가량 높은 대의원의 표 가치를 낮춰 권리당원과 1대1로 맞추자는 혁신안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증한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친명계 쪽에 쏠려 있다는 걸 노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의총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 투쟁 강도를 높일 시점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30%의 평가 점수를 순차적으로 깎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친명계 등 당 주류는 혁신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불공평한 표 비중 문제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며 혁신안의 전면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당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도 찬성하는 제안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그만큼 기득권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혁신안을 당의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쟁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거나 뭔가 의결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최근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간 시간이었다.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본 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달 말 의원 워크숍 등이 예정된 만큼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등을 앞두고 내용의 불씨가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벌인 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LH 광주 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 4곳입니다. 네, 광주 선원지금 관련 압수수색 맞나요? 네.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아파트 단지 전국 15곳의 관련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수사 중이어서 다른 지역도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청에 15개 지구에 대한 무량판 부실 시공과 관련된 전체 업소와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을 수사 의뢰했고, 이런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LH가 자체 감리한 7곳의 감리 인원도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시흥 장현 아파트는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 채웠고 남양주 별내 아파트는 절반을 조금 넘게만 배치했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법정 인력의 61.6%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감독 인원들이 과연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철근 누락이나 또는 컴퓨터 강도에 대해서 검출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결론은 실은 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감독 인원들 배치. LH의 감리 인원 미달은 결국 곳곳에서 현장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진 만큼 건설 단계별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예금금리가 하락한 영향에 따른 것인데 감속폭이 작다 보니 실제 가계 빚 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3.6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오르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6월 대비 은행들의 자금 조달 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려감에 따라 신규 취급의 코픽스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변동금리도 소폭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낙 감소폭이 작아 실제 가계 빚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치적으로는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겠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이번 달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는 아마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가계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 것을 챙겨볼 것이고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규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방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내버스 편도 요금은 1,500원, 광역버스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광역버스의 왕복 요금이 6,000원으로 훌쩍 올라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세롬 씨가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올라 카드를 갖다 대자 단말기에 찍힌 요금은 3,000원. 서울시가 버스 기본 요금을 지난 12일 첫 차부터 8년 만에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요금이 2,300원에서 700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데 쓰는 돈만 하루 4,600원에서 6,000원으로 뛴 거라 김 씨처럼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장거리 출퇴근족은 울상입니다. 그럼 왕복하면 1,4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만 원 초반대 지불하다가 이게 10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적은 300원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보다 기본 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타거나 더 가까운 거리는 공유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제 등하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보니까 좀 밥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나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150원 인상을 앞둔 데 이어 내년엔 15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고물가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터널 입구에서 물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은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물은 터널 안으로 빠르게 차오릅니다. 지하차도를 올라오던 747번 버스도 물길에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탑승자들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생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사 당시 자신들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 속에 어떻게 탈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 협의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해 피해자가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엄벌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는 정신적인 치료 100만 원 한도 안에서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사고 2주 만인 8월 1일에서야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 협의회는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장과 청주흥덕경찰서장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일선 학교에 민원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교사 대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원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별도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는 교육부 정책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돌봄 전담사나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의 교육 민원센터를 만들어 교육 공무직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 교사가 사망 전 수개월간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유족 측이 공개한 고인의 학급 소통 앱 하이톡을 보면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전체 반학생 26명의 학부모 가운데 10여 명이 고인에게 민원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놀림 혹은 폭행을 당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했고 고인은 전화 드리겠다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가 원인인데 뜨겁기로 유명한 대구보다 인근 구미의 폭염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온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온통 적색으로 불가마를 연상케 합니다. 기온도 높지만 에어컨과 자동차, 사람이 밀집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효과가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 연평균 기온 변화를 조사한 결과 10년당 0.3도씩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온 상승의 약 24에서 49%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효과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10만 명의 비도시 중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 폭염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당 연평균 기온 상승폭도 중소도시가 0.38도, 대도시 0.36도, 비도시 0.23도로 중소도시가 가장 컸습니다.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증가 추세가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로 정체했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 증가 추세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8년 동안 폭염일 발생 빈도는 전반기 24년에 비해 후반기 24년 동안 대구 등 대도시는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매 10년당 증가폭도 중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폭염일 증가 추세가 약 1.5배가량 큰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10년당 폭염일 증가폭이 1.81로 대도시의 증가폭인 1.61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폭염이 극한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폭염이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녹지화 등 도시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급증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3.4배 증가한 7,985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9년 6월 이후 최대입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같은 달 가운데서도 최대치입니다. 태안해경은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혐의로 83톤 고기잡이배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어제 충남 태안 신진항에 들어왔으며 내부 수색 과정에 창고에서 꽃게 300여 상자 약 3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꽃게는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법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돼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기 1년 전에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최 직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립조차 완료되지 않아서 애초부터 프레잼버리 개최는 불가능했는데 이미 2018년부터 정부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잼버리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개최 2주 전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준비단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더블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외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최 예정 부지는 매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공사가 늦어진 걸까? 국회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최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관계부처들은 이런 우려를 이미 4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사업기간이 61개월 걸리니 신속한 협의를 통해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레잼버리 개최는 2022년 8월 초인데 부지 매립 완료 시점은 2022년 말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같은 해 1월 30일 회의에서도 여가부는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프레잼버리를 예정대로 개최하려면 6개월 전인 2022년 2월까지는 매립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2월 27일 회의에선 새만금 개최가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내부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부지 매립은 준비 일정대로 지난해 12월 16일 마무리됐습니다. 6년 전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대회를 개최할 부지 환경과 인프라조차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준비 부실과 파행 운영에 대한 경고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숱하게 울렸지만 관계부처 그 어떤 곳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한 이듬해 발간한 전라북도의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2018년 8월 발행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는 총괄 주무부처로서 국내외 유치활동에 앞장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잼버리는 169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서부터 입국 과정, 국내 활동, 출국까지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괄부서가 여성가족부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단장의 이첩 보고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결재를 한 다음 날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인첩하며 항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3건의 문건입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문건에 서명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보고는 이틀 뒤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지난 2일 민간 경찰로 자료를 이첩했고 이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도 결재 사실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 결재 이후 추가 지시를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즉각 수사심의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대 2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는 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사건 수사도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대의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에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상품권을 사게 해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친구인 척 접근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직접장애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얼핏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적 장애인을 속여 대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 3개월간 지적 장애인 10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이 놀자면서 친구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상품권을 사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걔네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냥 맨정신이 아니고 술을 먹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핸드폰하고 신분증을 다 줬는데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목적에 실제 지적 장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책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을 유인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인증만으로 대출 가능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해 범행했고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해 회수한 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전 의장이 과거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해서 누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해 공정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계획적으로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거나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누락된 이 친족 명단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 대책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조영선 민변회장은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했다면서 방류를 막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방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 역시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닌 어미 돌고래가 제주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새끼가 죽었어도 함께하려는 어미 돌고래의 모정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몇 미터를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 돌고래 위에 있는 건 폐그물이 아닌 1m 정도 되는 죽은 새끼 돌고래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물이 아니라 사체예요, 사체. 사체를 끌고 가고 있어, 계속. 어미 돌고래는 구조대원이 쫓아오자 새끼를 뺏으려는 줄 알고 이리저리 새끼를 옮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돌고래가 이제 그 지느러미로 이제 그 사체를 계속 끌고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발견된 건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관찰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남방 큰 돌고래나 일부 돌고래류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이제 그 떠받치면서 그런 행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며칠간이라도. 2년 전에도 제주 해안에서 죽은 지 2주 이상 된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에 잡혀 뭉클함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영국 원정에서 이미 확정했던 웨일스전에 이어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꺾은 아시아의 강호로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데뷔한 상대로 평가받습니다. 대표팀은 10월 A매치에선 역시 지난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깜짝 승리를 거둔 튀니지와 경기를 펼칩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버스 2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에도 서서히 출구가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초록색 대형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를 건넙니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밟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파견할 북한 선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빠져나온 건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처음입니다. 税関でバスを降りた選手たちは確認できただけでも40人以上です。マスクをしている人もいますが、マスクをしていない人もいますね。 하루 전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 밀수업자들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송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못한 채 이곳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진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다음 차례가 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이어 중국에 발이 묶인 외화벌이 일꾼들의 복귀와 여행 재개 등으로 개방 폭을 넓혀 나갈 전망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국경을 닫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8월 방역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전승절 행사 땐 격리를 거치지 않은 중로 대표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없이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3년 7개월째 이어진 봉쇄의 끝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중국 단체 여행객 유치를 위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국내 7개 지방 국제공항 중국 노선을 4,500편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7개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2만 명 수준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8%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7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4번째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9명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2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부산 31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